안녕하세요. 잡학사전 진행의 전승현입니다. 오늘은 김정희, 김주형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직업과 마주합니다. 아침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부터 늦은 밤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까지 익숙하게 지나쳤던 일상 속에서도 각자의 고민과 책임, 그리고 저마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잡학사전은 단순한 직업 정보를 넘어 일과 사람, 그리고 변화하는 세상의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아는 만큼 세상이 넓어지고 이해하는 만큼 사람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되는 시간, 세상의 모든 직업 이야기를 담는 시간, 잡학사전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 소개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들어 60대 고용률이 처음으로 20대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조사 분석 결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20대 평균 고용률은 58.5%로 지난해보다 하락한 반면 60대 고용률은 58.6%로 상승하며 20대를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숙련 기술직 중심의 고령층 채용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취업자는 보건,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늘었으며 제조업과 건설업에서도 숙련공 수요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20대 취업자는 IT와 음식점, 제조업, 숙박 등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와 AI 확산에 따른 채용 구조 변화가 청년층 취업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고용 둔화가 우려되는 지역산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부산과 경남, 대구 등 전국 8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120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이 투입되며 화물 운송과 관광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 지원과 근속 장려금, 재취업 지원금 등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지역 산업 충격과 고용 불안을 선제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자체들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형 취업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는 주민센터와 체육문화회관 등을 방문해 구직 상담과 일자리 추천, 면접 연계 등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창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악구 역시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취업 노동 상담실을 확대 운영하며 1:1 취업 상담과 노동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자체들은 앞으로도 생활 가까운 곳에서 쉽고 편하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김정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번 현장 속으로에서는 AI 비즈니스 인티그레이터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이 기업의 비즈니스 영역에 AI 기술을 최적화해서 접목하는 역할로 미래 유망 직종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AI라고 하면은 여전히 복잡한 코딩이나 데이터 개발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제는 기술을 어떻게 사업에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적용하는지가 더 중요한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AI 기술이라도 사실 업무 현장에 제대로 녹아들지 못하면 그 가치를 발휘하기는 어렵죠.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AI를 업무 현장에 도입하려고 시도는 하고 있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도입을 하고 그 성과가 이어나가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주목받는 분야가 바로 AI 비즈니스 인티그레이션인데요.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AI 기술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을 설계하며 그리고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술 개발자와 경영진 사이에서 양쪽의 언어를 이해하고 또 조율하는 연결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요? 먼저 기업 내부의 업무 흐름을 꼼꼼히 살펴보고 AI를 적용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냅니다. 단순 반복 업무의 자동화부터 고객의 데이터 분석,
그리고 의사 지원 결정까지 그 범위는 다양한데요. 기술팀에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 그리고 경영진에게는 기술의 가능성과 또 한계를 쉽게 설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도입 이후의 과정도 중요하죠. 이 AI가 적용된 후 실제로 성과가 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그리고 개선 방안까지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비용이 얼마나 절감됐는지 그리고 업무 속도는 얼만큼 빨라졌는지 실제로 그 데이터를 수치화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데이터를 읽고 해석하는 분석력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이 AI 비즈니스 인티그레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정 전공보다는 비즈니스와 기술 두 영역을 두루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영이나 공학 전공자는 물론 이 현업에서 디지털 전환 업무를 경험한 직장인들도 자연스럽게 이 직종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많고요. AI 도구 활용 능력과 실제 업무 감각을 함께 키울 수 있는 교육 과정과 그리고 프로그램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밝습니다. 이 기업들이 앞다퉈 AI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술과 비즈니스 사이를 연결하는 이 AI 비즈니스 인티그레이터의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거창한 AI 개발이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AI를 제대로 쓰이게 만드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AI 비즈니스 인티그레이터, 기술이 실제 가치로 연결되는 그 접점에서 새로운 유망 직종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AI가 더 이상 일부 개발자들만의 기술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일과 산업 전반을 바꾸는 현실적인 도구가 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술을 실제 변화와 성과로 이어주는 사람들의 역할도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빈주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어떤 기업들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나요? 아마 대부분 삼성, 현대차 혹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기업이나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공기업을 먼저 떠올릴 겁니다. 문제는 많은 취준생들이 비슷한 기업들만 준비하다 보니 실제 취업 시장이 훨씬 더 좁게 느껴진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쳤을 뿐 시장에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외에도 경쟁력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강소기업이나 빠르게 성장하는 플랫폼 기업, 그리고 안정적인 중견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기업 외에도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왜 이런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소기업은 단순히 회사 규모가 작은 곳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규모는 대기업보다 작을 수 있지만 기술력과 성장성, 안정성을 갖춘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인 중소기업은 직원 수나 자산 규모처럼 기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반면 강소기업은 여기서 더 나아가 기술력과 경쟁력을 인정받은 기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기업을 단순히 규모가 아니라 실력을 중심으로 바라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정부에서는 청년 친화 강소기업 제도를 통해 임금, 복지, 워라밸, 고용 안정성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업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미반도체나 원익 IPS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하며 현재는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인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비들이 필요한데 이런 장비들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바로 이러한 반도체 장비 기업들입니다. 즉, 소비자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산업 안에서는 큰 경쟁력을 가진 기업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작은 규모에서 시작했더라도 기술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한편 강소기업 외에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들 중에는 대기업이 아닌 성장형 기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당근이나 오늘의 집 같은 기업들은 빠르게 성장하며 취준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또 빙그레나 라겔락 같은 기업들도 우리에게 익숙한 브랜드지만
대표적인 중견기업 사례들로 많이 언급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름을 몰라서 그렇지 좋은 기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업들은 왜 경쟁력을 가질까요? 첫 번째는 전문 기술력입니다. 특정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대기업과 협력하거나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무 경험입니다. 상대적으로 조직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들은 신입사원들에게도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게 해줄 가능성이 높은데요. 즉, 빠르게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보 부족으로 인해 입사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다는 점인데요. 많은 취준생들이 대기업에만 집중하다 보니 오히려 우수한 기업들이 주목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워크넷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에서는 다양한 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용 정보 메뉴에서 강소기업 또는 청년 친화 강소기업을 검색하면 관련 기업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또한 산업 분야나 지역, 연봉 수준, 기업 규모 같은 조건을 설정해서 자신에게 맞는 기업을 찾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회사 이름만 보면 안 된다는 점인데요. 우리는 기업의 평균 연봉, 직원 수, 업력, 복지제도, 퇴사율 같은 정보들도 함께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율이 너무 높다면 조직 문화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보고 더 상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취업 준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유명한 회사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회사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만 바라본다면 취업 시장은 더 좁아 보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하지만 시야를 넓혀 강소기업과 성장기업 등 경쟁력을 갖는 기업들을 찾아보고 준비한다면 생각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취업 준비를 응원하는 오늘의 잡정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름이 익숙한 기업들에만 시선이 쏠리기 쉬운데요. 오늘 내용을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곳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기업들과 다양한 기회가 존재한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점은 남들이 모두 바라보는 곳이 아니라 나에게 잘 맞는 회사를 찾는 시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 최윤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새롭고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아보는 직업의 세계 시간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1,500만 시대, 이제 동물은 단순히 키우는 존재를 넘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삶 한가운데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된 만큼 갈등도 복잡해졌습니다. 반려견 물림사고, 펫샵 분쟁, 동물 학대, 심지어 이혼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두고 다투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람과 동물 사이에 생긴 이 새로운 문제들은 누가 해결할까요? 오늘 만나볼 직업은 바로 반려동물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말할 수 없는 동물의 입장에서 사람과 사회 사이의 기준을 세우는 법률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전문 변호사들은 반려견 사고 손해배상부터 동물학대 사건, 펫 의료 분쟁, 보험 문제까지 다양한 사건을 맡게 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법 역시 과거와는 다른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은 어디까지 보호받아야 하는가? 동물도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 어쩌면 이들은 단순히 소송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갈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 전문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는 법학 전문 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격증만으로는 부족한데요. 동물보호법과 수의 관련 법률, 그리고 반려산업 구조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공감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반려동물 사건은 단순한 물건 분쟁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가족을 잃는 아픔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반려동물 의료사고 상담을 받은 보호자들 중에는 미안해서 아직 병원 앞을 못 지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직업은 차가운 법 해석 능력과 함께 뜨거운 공감 능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산업이 단순한 펫 시장을 넘어 의료, 보험, 장래 헬스케어까지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산업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동물권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역시 높아지면서 반려동물 전문 변호사의 역할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은 물론 동물권 단체와 공공기관, 펫보험 기업, 반려동물 플랫폼 기업에서도 전문 자문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권 관련 사건을 맡아온 한 변호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동물 관련 사건을 가볍게 보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사회가 생명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결국 법이라는 건 사회의 변화보다는 조금 느리게 따라오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담아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반려동물 전문 변호사,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까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대가 찾아오고 있는데요. 말하지 못하는 존재의 아픔을 대신 들여다보고 사람과 동물이 더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사람들. 어쩌면 반려동물 전문 변호사는 법으로 생명의 온도까지 지켜내는 직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달라지면서 이제는 법 역시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람과 동물이 더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번 시간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이야기해보는 잡토크 시간입니다. 요즘은 긴 영상보다는 30초 안팎의 짧은 콘텐츠, 이른바 숏폼을 더 자주 보게 됩니다. 출근길에도, 밥 먹을 때에도, 잠들기 전에도 짧고 빠른 영상들을 넘겨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런 숏폼 문화가 이제는 콘텐츠 소비를 넘어서 일하는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긴 보고서보다는 핵심만 요약한 문서가 선호되고요. 회의 방식이나 광고, 심지어 채용 문화까지 짧고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건데요. 정희 아나운서, 실제 직장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보고서 하면은 길고 이렇게 또 명확한 게 중요했다면요. 이제는 장황한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런 문화가 또 많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세 줄 요약, 그리고 1분 브리핑 같은 표현도 익숙해졌고요. 회의 역시 빠르게 간결하게 진행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콘텐츠 업계나 마케팅 분야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고객들의 시선을 확 끄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고요. 따라서 숏폼 편집자나 콘텐츠 기획자도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짧고 빠르게 전달하는 능력이 하나의 업무 역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 같은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짧은 콘텐츠에 익숙해지면서 집중력이 떨어진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주형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맞습니다. 숏폼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빠른 몰입이지만 반대로 깊이 있는 사고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이야기되는데요. 실제로 직장 안에서도 긴 문서를 끝까지 읽기 힘들어하거나 복잡한 설명보다 자극적인 핵심만 빠르게 소비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집중 시간이 짧아지면서 업무 전달 방식 자체를 바꾸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교육 자료를 짧은 영상으로 제작하거나 보고 내용을 카드 뉴스처럼 간단히 정리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이게 결국은 숏폼 문화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우리의 사고방식과 업무 환경까지 바꾸고 있는 셈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능력이 더 중요해질까요? 네, 앞으로는 이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보다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고 그리고 이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짧게 전달하더라도 내용의 본질까지 가벼워져서는 안 되겠죠. 이 속도의 깊이와 균형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짧은 콘텐츠가 익숙한 시대일수록 오히려 깊이 생각하고 오래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차별화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단순히 빨리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짧고 빠른 콘텐츠가 일상이 된 시대죠. 이제는 콘텐츠 소비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하는 문화와 사고방식까지 바꾸고 있는 모습입니다. 빠른 속도 속에서도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는 균형 감각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잡토크였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하는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 자빈 스토리를 이정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자빈 스토리 2026년 개봉 한 달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왕가 사는 남자의 장항준 감독입니다. 신이 내린 꿀팔자, 눈물 자국 없는 말티즈 등의 별명으로 불리던 장항준 감독인데요. 킹덤, 시그널 등 이름을 알린 스타 작가 김은희 작가의 남편이자 유쾌한 입담을 자랑하는 감독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니다. 영화 감독 데뷔 24년 만에 영화 왕가 사는 남자로 첫 1000만 영화를 달성하면서 그의 이름을 대중들에게 톡톡히 기억하게 했습니다. 언더독 감독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니면서 거장 직전 감독이라고 우스갯소리를 하던 그가 마침내 1000만 관객의 감독이 된 것입니다. 장항준 감독은 1969년 9월 대구 출생으로 서울예술대학 연극과를 졸업했습니다. 왕가 사는 남자, 처음 시나리오를 받은 장항준 감독은 여러 차례 고사를 했다고 합니다. 제작비 투자도 불확실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 부담이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장항준 감독 주변 사람들의 많은 격려에 시작을 하게 됐고 이렇게 개봉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는 역대급. 개봉 31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고 3월에 1500만 관객을 달성, 역대 관객 수 3위에 올랐으며 명량 극한 직업을 제치고 국내 개봉 영화 역대 매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영화 감독 데뷔 24년, 장편 영화 6편 연출로 활동을 많이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를 들여다보면 꽤나 뚜렷한 색깔이 보인답니다. 장항준 감독은 연차가 쌓이면서 사건보다 인물의 동기에 집중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인물이 왜 그 행동을 했는가, 무엇이 그를 움직였는가 깊게 파고드는 것이 그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코믹한 일상을 다루면서도 그 속에서 따뜻한 휴머니즘을 발견할 줄 아는 섬세한 연출력의 소유자 장항준 감독인데요. 장항준 감독은 이번 영화를 준비하면서 실패한 정의, 잊혀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왕가 사는 남자 이후 장항준 감독이 준비한 차기작은 저예산 영화로 한정된 장소를 배경으로 한 변호사들의 암투극으로 인물 자체에 방점을 찍은 캐릭터 무비라고 알려졌습니다. 장항준 감독을 예능을 통해 알게 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예능과 방송에서 유쾌한 입담으로 대중들에게 친숙해진 감독이니까요. 그런데 그 유쾌함 뒤에 얼마나 오랜 기다림이 있었는지 오늘 자빈 스토리에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신이 내린 꿀팔자는 장항준 감독 스스로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빈 스토리였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자신의 속도로 버텨온 끝에 결국 1000만 감독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는데요. 유쾌한 이미지 뒤에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준비해온 시간이 있었다라는 점이 더 인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어서 이번 시간은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경제의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경제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김다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경제 흐름을 통해 우리 일터를 들여다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요즘 배달 어플로 음식을 주문하고 대리운전을 부르고 온라인으로 프리랜서에게 일을 맡기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처럼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도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회사원처럼 일을 하면서도 법적으로는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플랫폼 노동자 보호가 주목받고 있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일하는 방식이 빠르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회사에 출근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어플과 플랫폼을 통해 필요할 때 일을 맡는 형태가 늘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에 맞춰 노동보호의 기준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달과 운송, 돌봄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플랫폼 기반 일자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업체의 기준에 맞춰 일을 하면서도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최근에는 플랫폼 노동자를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일자리의 기준 자체를 다시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회사에 소속돼 있는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겁니다. 플랫폼 노동은 시간과 장소를 비교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휴식과 안전보장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한계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유연한 일자리와 기본적인 보호를 어떻게 함께 가져갈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플랫폼 노동자 보호 논의는 일하는 사람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일의 방식은 더 자유롭고 다양해지고 있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최소한의 안전망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노동시장은 유연성과 보호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네, 배달이나 대리운전처럼 이제는 플랫폼을 통한 노동이 우리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변화한 일의 형태에 맞춰 노동의 기준과 보호 방식 역시 함께 달라져야 한다는 점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얼마나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데이터로 보는 일터 잡이슈 시간입니다.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요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정희 아나운서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네, 바쁘게 돌아가는 이 현대사회, 한때 우리 일터를 뜨겁게 달궜던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갓생이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이직 준비나 자기 개발에 몰두하고 그리고 또 새벽같이 일어나 운동을 하고 이런 현상이 다반사였는데요. 하지만 최근 고용시장 데이터가 다른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끝없는 경쟁에 지친 직장인들이 이제는 속도를 낮추는 것을 선택한 건데요. 이번 데이터로 보는 일터에서는 이 다운시프팅 3가지 트렌드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달릴수록 오히려 멈추고 싶어진다는 이 역설, 사실 이건 감정의 문제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숫자로 보면 이 흐름은 이미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네, 데이터를 보면 이 변화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다운시프팅인데요. 말 그대로 기여를 낮추는 겁니다. 과거의 이직 공식이 더 높은 연봉 그리고 더 화려한 직함에 치우쳤다면 최근에는 직급을 낮추더라도 규모가 작은 회사로 자리를 옮기는 직장인들이 또 늘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 취업 플랫폼의 한 조사에 따르면요. 직장인 중 무려 75.3%가 심각한 번아웃을 겪고 있다고 호소를 했고요. 또 흥미로운 점은 직장인 10명 중 6명 이상인 62.1%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워라밸을 느낄 수만 있다면 연봉이나 기업 규모를 낮춰서 이직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치를 보니 단순히 개인이 지쳐서라기보다 직장인들 사이에 공통된 무언가가 생긴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흐름이 승진이나 커리어 설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나요? 네, 바로 그 부분이 두 번째 키워드랑 또 연결이 됩니다. 바로 quiet ambition인데요. 조용한 야망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비즈니스 매체 포브스에 따르면요. 젊은 실무자 중에 무려 70%가
사장이나 부장, 사내에서 부장이나 임원 같은 이런 관리직으로 승진하는 게 큰 매력을 그다지 느끼지 못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과도한 책임을 지고 이렇게 조직에 묶이는 대신에 약 68%의 직장인들이 차라리 실무 전문가로 남아서 나의 시간과 일상을 더 소중히 여기겠다 이렇게 느낀다는 건데요. 과거 세대가 회사 안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으로 자신을 증명했다면 지금의 세대는 퇴근 후에 개인적 성장에 더 몰두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회사 밖에서 성장을 찾는다는 게 되게 흥미로운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실제 이직 시장에서는 어떤 조건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네, 이 채용 플랫폼 데이터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워라밸 우선, 이직 조건의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실제 국내 취업 포털의 한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요. 이제 직장인들은 단순히 얼마를 받느냐보다 내 시간당 얼마를 받느냐, 일종의 연봉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설문조사 결과 이직 조건으로 유연근무와 출퇴근 거리 등 일과 삶의 균형을 1순위로 선택한 응답자가 무려 48.9%, 거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과거에 압도적이었던 이 조건 없는 연봉 인상을 택한 비율은요, 눈에 띄게 감소를 했고요. 실제로 퇴사 사유를 추적해봐도 연봉 불만족보다는 잦은 야근과 피로 누적을 꼽을 비율이 30.4%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돈을 많이 받아도 시간이 없으면 쓸 수가 없는데 하는 응답으로 보입니다. 연봉보다 퇴근 시간이 먼저라는 말이 단순히 트렌드가 아니라 지금 세대가 이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졌다는 신호인 것 같네요. 네, 정확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변화는 단순히 이직 트렌드의 변화는 아닙니다. 일하는 방식과 삶의 무게 자체가 달라졌다는 건데요. 어쩌면 지금의 직장인들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더 행복하게, 영리하게 가꾸는 방향을 선택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속도보다는 방향, 양보다는 질, 변화하는 일터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행복 데이터는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주형 아나운서는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통계는요. 여러분은 혹시 좋은 직장 하면 어떤 모습을 떠올리시나요? 과거에는 높은 연봉과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오래 다닐 수 있는 회사가 성공의 기준처럼 느껴졌는데요. 실제로 2020년 조사에서 취업준비생과 직장인 모두 연봉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취업준비생의 경우 70%가 넘는 비율로 연봉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노동시장에서는 조금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주는 회사보다 조직 문화와 공정성, 그리고 자신의 삶과 가치관을 존중해주는 회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이런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면서 노동시장 안에서도 왜 일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일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예전과는 직장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높은 연봉이나 대기업 입사 자체가 목표처럼 여겨졌다면 요즘에는 오히려 나와 잘 맞는 회사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분위기인데요. 실제로 돈을 많이 주는 회사보다는 마음이 편한 회사가 낫다. 이런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한 유행인지 아니면 실제 노동시장에서도 확인되는 흐름인지 되게 궁금한데요. 네, 최근 조사들을 보면 이러한 변화들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잡코리아가 20대에서 40대 직장인 1,2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봉이 높아도 다니고 싶지 않은 회사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34.5%가 부도덕한 관리자나 임원이 있는 회사를 꼽았습니다. 또 33.9%는 나와 맞지 않는 회사 운영 방식과 가치관을 이유로 선택했는데요. 특히 이런 응답은 40대 이상보다 20, 30대 직장인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MZ세대일수록 단순히 연봉 수준보다 공정성과 조직 문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전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변화가 좀 다소 낯선데요. 과거에는 회사에 적응하는 게 당연하고 나에게 좀 불리하더라도 그것을 견뎌내는 게 약간은 미덕처럼 여겨지기도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왜 회사가 개인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느냐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공정성이나 조직 문화 같은 부분에서도 훨씬 민감해졌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이런 변화가 실제 직장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도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네, 그 부분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같은 조사에서 직장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로는 워라밸, 즉 일과 삶의 균형이 약 50.3%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정과 보상이 44.6%, 성장 가능성이 35.3%로 조사됐는데요. 특히 2030 세대에서는 절반 이상이 워라밸을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답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높은 연봉만을 중요하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삶의 균형과 개인의 성장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보다 일하는 방식이나 환경, 가치관 등이 점점 중요한 가치로 해석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그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회사를 우선하는 태도가 성실함처럼 여겨졌다면 지금은 자신의 삶을 지킨다 이런 태도가 더 건강한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 한편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조직 몰입도나 책임감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우려가 나오는 거는 당연합니다. 아무래도 조직 문화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변화가 꼭 부정적이다 이런 생각은 들지는 않는데 예전에는 이 시키는 일을 무조건 참고 나에게 조금 불합리하더라도 참고 버티는 문화에서 견뎠는데요. 따라서 번아웃이나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반면 지금 세대는 내가 왜 현재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이 조직에서 존중받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을 더 인간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변화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업무 몰입과 관련된 조사에서도 직장인들은 가장 필요한 조건으로 명확한 목적과 방향 제시를 가장 많이 꼽았다고 하죠. 맞습니다. 실제 직장인들은 업무 몰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으로 명확한 목적과 방향 제시를 49.8%로 가장 많이 택했습니다. 이어 개인 역량에 맞는 업무와 업무량이 48.2%, 성과에 대한 인정과 피드백이 38.2%로 나타났는데요. 즉, 단순히 일을 많이 시키는 방식보다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개인의 성장을 존중해주는 조직에서 몰입도가 더 높아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지금 노동시장을 단순히 요즘 세대는 참을성이 없다라는 식으로 설명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높은 연봉이나 안정성만으로는 사람을 붙잡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요. 직장인들 역시 자신의 공감을 할 수 있는 가치관과 환경 속에서 일하길 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의 노동시장은 얼마나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가 보다는 얼마나 공정하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경쟁력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네, 취업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사전, 이현경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기업을 쉽고 재밌게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입니다. 오늘은 익숙한 화장품 브랜드 속에 숨겨진 기업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여러분은 화장품을 고르실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발색, 지속력, 그리고 트렌드까지 이런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K-뷰티 대표 색조 브랜드로 성장한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 바로 클리오입니다. 클리오는 1993년에 설립된 대한민국 화장품 기업입니다. 특히 색조 화장품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며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전문가처럼 쉽게 화장할 수 있게 한다는 방향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실적 성장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클리오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5배 넘게 늘어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클리오는 기업이 곧 사람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인재를 중시하며 직원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단순히 화장품을 판매하는 기업을 넘어 새로운 변화를 즐기는 사람에게 자신감과 즐거움을 제공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는데요. 전문가 수준의 메이크업을 누구나 쉽고 편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 역시 클리오 브랜드의 핵심 방향성으로 꼽힙니다. 클리오의 번지지 않는 아이라이너 제품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브랜드 인지도를 크게 높였는데요. 커버력과 지속력을 강조한 쿠션 제품까지 흥행에 성공하며 색조 화장품 강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다양한 브랜드를 론칭하며 각 브랜드만의 개성과 콘셉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중 페리페라는 젊고 개성 있는 감성을 구다른 자연주의 스킨케어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클리오의 강점은 뷰티 트렌드를 민감하게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를 읽고 소비자들의 관심을 제품으로 연결해온 점이 성장의 핵심으로 꼽히는데요. 특히 SNS와 숏폼 콘텐츠 중심 소비가 늘어나면서 젊은 세대를 겨냥한 마케팅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올리브영 등 주요 뷰티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한정기획 상품을 출시하며 소비자층 공략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실제로 신제품 출시와 동시에 인플루언서 협업,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는 전략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클리오는 해외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과 동남아시아, 미국 등에서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 매출 비중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한국식 메이크업과 피부 표현 방식이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뷰티 트렌드로 주목받으면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경쟁력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비건 화장품, 친환경 패키지, 저자극 제품처럼 가치 소비를 반영한 제품들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클리오 역시 변화하는 소비 흐름에 맞춰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화장품 브랜드에서 출발한 클리오는 이제 K-뷰티를 대표하는 기업 가운데 하나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산업은 이제 꾸미는 제품을 넘어 개성과 취향을 표현하는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 기업들이 어떤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이제 화장품은 단순히 예뻐 보이기 위한 제품을 넘어서 자신의 취향과 분위기를 표현하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 속에서 K-뷰티 기업들이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갈지 기대됩니다. 전국의 축제와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점점 더워지기 시작하면 시원한 야외 축제나 공연 찾아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단순히 공연만 보는 축제가 아니라 하루 종일 즐길 거리와 볼거리, 또 밤까지 이어지는 특별한 분위기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곳 찾고 계셨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이곳 주목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바로 충주에서 열리는 충주 다이브 페스티벌입니다. 충주 다이브 페스티벌은 충주시를 대표하는 대규모 축제로 올해는 K-한류 행사인 마이K 페스타와 연계해 더욱 화려하게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충주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에서는 K 콘텐츠와 지역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프로그램은 바로 대형 콘서트 무대입니다. 스테이시와 오마이걸 등 정상급 K-팝 아티스트들이 출연하는 다이브 슈퍼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단순한 지역 축제 공연이라기보다 한류 콘서트에 가까운 규모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야간에는 K-힙합 콘서트도 따로 열리면서 색다른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활발하게 활동 중인 힙합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축제장의 분위기를 더욱더 뜨겁게 달굴 예정입니다. 공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루 일정을 넉넉하게 잡고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충주 다이브 페스티벌의 또 다른 대표 프로그램은 바로 블랙 이글스 에어쇼입니다.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개막일 식전 행사로 등장할 예정인데요. 하늘 위를 가르며 펼쳐지는 에어쇼는 현장에서 직접 보면 더욱더 압도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기에도 좋은 볼거리인데요. 직접 눈으로 보고 현장의 분위기를 함께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축제의 큰 매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해가 진 이후에는 축제 분위기가 또 한 번 달라집니다. 수백 대의 드론이 밤하늘을 수놓는 멀티미디어 드론 라이트쇼와 함께 불꽃놀이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조명이 더해진 축제장 분위기와 함께 밤하늘 위로 펼쳐지는 드론 퍼포먼스는 낮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특히 폐막일 불꽃쇼는 충주의 밤을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축제의 마지막까지 분위기를 충분히 즐기고 싶다면 저녁 시간대 방문도 추천드립니다. 공연뿐 아니라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돼 있습니다. K-패션과 K-뷰티, 성우 더빙 체험까지 즐길 수 있는 K-페스타 테마거리도 운영이 되는데요. 직접 참여하면서 한류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관광객뿐 아니라 국내 방문객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키즈존도 마련돼 있습니다. 초대형 에어바운스와 범퍼카, 트램펄린, 물놀이 시설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도 좋은 공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축제를 즐기다 보면 먹거리도 빠질 수 없겠죠. 현장에는 다양한 먹거리 부스와 치맥존, 플리마켓도 함께 운영될 예정인데요. 공연을 보고 먹거리를 즐기고 다시 축제장을 천천히 둘러보는 동선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하루 종일 머물러도 지루하지 않은 축제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충주 다이브 페스티벌은 단순한 지역 행사를 넘어 K 콘텐츠와 지역 문화, 그리고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번 2월 색다른 축제 분위기 속으로 깊이 빠져보고 싶으시다면 충주 다이브 페스티벌 방문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지금까지 전국의 축제와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이혜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장 현실적인 고민 중 하나, 바로 점심값 아닐까요? 예전에는 10,000원이면 한 끼 식사가 가능했지만 요즘은 국밥이나 김치찌개 한 그릇도 10,000원에 가까운 가격인 곳이 많아졌습니다. 매일 사 먹는 직장인 입장에서는 한 달 식비 부담도 꽤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책이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점을 알아두면 좋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정책으로 직장인들의 외식 물가 부담을 줄이고 지역 음식점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쉽게 말해 직장인이 점심을 사 먹을 때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방식인데요. 현재 공개된 시범사업 기준으로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외식 결제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원 규모는 결제 금액의 약 20% 수준, 월 최대 4만 원 정도가 검토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점심값으로 10,000원을 결제했다면 2,000원 정도를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다만 알아두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바로 시행되는 정책이 아니라 일부 지역과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시범사업 단계라는 점인데요. 즉 모든 직장인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기업이나 지역별 참여 여부에 따라 적용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지원 시간 역시 점심시간대로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 결제건에 한해 혜택 적용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늦은 점심이나 저녁 식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직장인 입장에서는 매일 반복되는 식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점심값 때문에 도시락을 싸고 다닌다,
식비 부담 때문에 커피를 줄인다. 이런 이야기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직장인들의 체감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식비 절약 방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직은 시범 운영 단계지만 점심 물가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직장인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직장인의 부담 완화뿐 아니라 지역 식당과 소상공인 매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는데요. 매일 반복되는 점심 한 끼, 작은 지원이라도 체감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지 앞으로 확대 시행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알려드린 정보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실정이었습니다. 네, 벌써 잡학사전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잡학사전이 작은 응원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